어떻게 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올려준 주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밝다라고 본다면 투자하는 게 맞겠죠. 네. 딴 얘기인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내가 해왔던 18년 동안에 이걸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주가 관점으로. 너무 신기해. 비주류경제학 애니메이션 사이드 B에서는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산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귀멸의 칼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 문단속으로 연이어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즈메 문단속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 2위이기도 하고 남도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우로서는 아직은 저는 거기 참여한 작품이 없긴 하지만 그분 자체가 뭐 빛의 감독, 빛의 막 감독?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서정적인 그런 작화랑 스토리 때문에 너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이분이 계속 지금 작품을 여러 개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 나왔던 애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던 애 여기 나오고 연결되더라고요. 약간 연결되고 네. 그게 별거 아닌데 별거 네. 아닌 게 아닌 느낌으로 약간 유니버스처럼. 네. 그냥 봐도 재밌고 파면 네. 팔수록 또 재밌고. N 회차가 네. 더 즐거워지는 작품. 네. 그러니까 감독 신카이 마코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혼자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다 그렸을 정도로 굉장히 집요한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감독했던 모든 작품을 다 성공을 시키면서 좀 기업가 정신에서 주목하는 시선도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제작위원회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이 시스템이 저는 좀 낯설기도 하고 해서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정리했던 내용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본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일본은 제작위원회라고 치면은 제작위원회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검색어가 뜨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영화를 하나를 팔면은 극장의 한 50%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를 거진 다 제작위원회가 가져갑니다. 근데 제작위원회가 가져간다는 말은 초초에 영화를 설계를 할 때 다 모여요. 방송사, 광고사, 출판사, 게임사, 피규어사들 다 모여가지고 돈을 만듭니다. 돈을 만들어서 우리 이걸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자. 그다음 제작사는 신카이 마코토를 데리고 오든지 누굴 데리고 와서 하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일단 제작사가 돈을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쩐주들이 다 이제 돈을 대주니까 나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은 제작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이거 망하면 우리 회사 망하는데 네네. 그거 없이 돈 대준다고 하니까 뭐 리스크.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한 10% 정도 부담하거나 네. 받더라도 어떻게 보면 10% 정도 수익을 얻는 정도로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다작을 할 수 있는 제작 과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문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목을 하는 네, 게 저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왜 문제라고 하냐면 제작위원회가 별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그런 완성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야 그 장면에 그 음악 때려야지. 갑자기 막 등장인물이 나와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부른다든지 야 그 장면에는 이 피규어 여기 대빵만하게 나 이렇게 관여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감독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 눈에도 맞춰야 돼. 이 사람 눈에도 맞다 보니까 네. 작품의 완성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간에 계속해서 감독 주관하에 제작사 주관하에 어쨌든 마스터피스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90년대쯤에 이제 일본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네, 버블이 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서로 막 이제 위험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위원회로 제작한 것들이 재미없다. 오히려 위험을 너무 안 진다 이런. 반면에 게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마 제작위원회 통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영화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쩐주들을 모으는 건데 모을 때 광고, 음반, 뭐 피규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 구성은 내가 해놓고 투자자만 모으는 거야. 당신들은 이걸 통한 투자 수익만 가져가시고 네네. 거기서 굳이 뭐 피규어, 음반 이거를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틀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핸들링해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성공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차, 3차 펀딩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성공했던 이력들이 어쨌든 그거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했고 망한 게 없으니 나를 믿고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작위원회로 참여하는 이제 스폰서라가 있는데 네. 스폰서 기업들이 되게 다 오래된 기업들, 50년, 60년, 70년 된 그 지역의 뭐 업력을 가진. 엄청난 대기업들이에요. 막 네네. 방송사 뭐 다 오래된 데들이니까.
보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너의 이름 이런 것도 네. 뭐 기획안 짰는데 예를 들어 스폰서가 싫어한다. 네. 아예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했대. 아, 그걸 한 2번인가 했대.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천재성으로 이렇게 되게 옹고집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네. 의외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설득하는 능력도 뛰어난 감독이에요. 되게 뛰어난 경영자라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감독이긴 한데 돈을 끌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CEO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돈을 끌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하면서도 내 의도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잘하는 되게 신기한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핫한 거장인 신카이 마코토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 그리고 뭐 드래곤볼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 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말고 좀 닌텐도를 다뤘듯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통 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튜디오 지브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회계사님이 지브리를 재무적으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하려고 했는데 네.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브리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인데다가 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좀비 상태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야자키 하야오 시절에는 굉장히 잘 됐죠. 영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매출액 아마 수천억 원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2014년쯤에 은퇴를 하시고 뭐 중간에 뭐 번복해서 작업도 하셨지만 거의 이제 손을 놔요. 손을 놓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가 약간 과거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정도 관리하는 정도? 기업으로서 저는 지브리가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 하울의 움직이면서 센가치로 했때는 지브리 혼자서 디즈니를 약간 이렇게 씹어먹을 정도로 그쵸. 파워가 센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그 후로 기업으로서 성장하려는 선택을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한번 과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체가 예술가였지 경영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끌어야겠다, 아니면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화만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 밑에 같이 이제 작업하던 제자들이 다 나갔거든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약간 막 그런 거지. 막 근데 맛집인데 내 핵심 제조법을 원래 제자들을 알려줘야 얘네들이 네네. 뭐 차리든지 이어받든지 하는데 뭐 나가서 다른 일단 가게 이제 차리나 장문은 했는데. 시키는데 일단 핵심은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모만 되고 네. 막 갈리기만 하고 이제 떠나기만 하니까 후임 양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아들을 한 명한테 영화 제작 시켰는데 네. 아들도 사실은 그분이 뭐 고로인가요? 네, 미야자키 고로. 고로. 제가 코쿠리콘 도교사라고 그 작품 더빙했었거든요. 네. 미야자키 고로. 그러니까 데뷔작. 과거에는 그리고 원래 일본 자체가 그런 제작진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거든요. 다 하청을 주고 이제 프리랜서를 쓰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지브리 같은 경우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정규직 굉장히 연봉 빠방하게 주면서 계속 만들어다가 그것도 한 2014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에 그냥 다 제작팀을 네, 해산을 했어요. 내보내고 그냥 우리 그냥 아웃소싱 할래 앞으로는 그냥 기업으로서 내가 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디즈니 같은 기업이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기업 자체를 내가 감독으로서 그냥 영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뒤로도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행보를 다 바꾸긴 했었잖아 중간중간. 네. 마지막 작품이 번복됐죠. 네. 네. 제가 했던 코쿠리코 언덕에서도 이거 뭐야 끝났다고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네, 그쵸. 그때 저희 성우들한테 그랬거든요. 네. 오디션 봐가지고 네. 된 건데 끝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랬거든요. 네. 와 이제 지브리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때도 지브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그쵸. 있어요. 그 고로 걸로 이어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드님 걸로 한다는 얘기 안 하고 네네. 그냥 끝났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성우도 녹음도 못 해보고 끝났네 이랬는데 한번 이거는 진짜 오디션 기회를 꼭 잡고 싶네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 네. 아, 누구나 그럴 그렇죠. 거예요. 모든 성우들이 그럴 거고 네. 그만큼 아쉽죠. 근데 저도 이제는 중견 성우다 보니까 명가라는 곳이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스튜디오 지브리 다음에 들여다볼 기업은 도에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슬램덩크나 원피스, 디지몬 같은 이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이런 여러 작품들을 해왔던 스튜디오가 이 도에이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남도영 성우님한테는 되게 익숙한 기업인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가 진짜 좀 유명한 기업인가요? 우선 도에이 하면 아마 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파도 치는 그 바위 그 그림을 보면 도에이가 뭔지 모르다가 하고 다 알아요.
기업으로서는 좀 어때요?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도에이가 별명이 일본의 디즈니더라고요. 일본의 디즈니. 일본의 디즈니. 그만큼 아. 강력한 IP, 오래됐지만 강력한 IP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주가 살짝 보시면은 네. 제가 한 5년치 정도 그렸는데 21년에 확 올랐다가 네. 살짝 움츠러들었지만 네. 22, 23년에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낮게나마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 굉장히 잘 그래서 왜 성장을 하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만 보면 네. 최근에 23년 이게 이 회사가 3월 말 법인이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제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짜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53%가 올라요. 주로 슬램덩크. 슬램덩크. 슬램덩크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슬램덩크 매출액 때문에 영화 매출액이 한 80% 전년도 대비 한 80% 오르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이제 영화라는 게 한번 이제 대박이 터지면은 수익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지. 아, 슬램덩크 아직 안 죽었구나. 너무 옛날 거 아니구나. 아직도 지금 퍼스트니까 세컨드도 나와야 될 거구나. 가능성이 열렸죠. 네, 세컨드 네. 나와줘야죠. 네. 네,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수익은 라이센싱에서 오는데 라이센싱. 주로 이제 게임이나 캐릭터, 기타 여러 가지 상품에서 나오는 이제 굿즈나 라이센스 피규어 매출인데 같은.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높은 그러니까 편이죠. 남아요. 왜 네. 라이센싱 뭐 원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그쵸. 써 네. 갖다 써. 그 대신 사실 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짜 기업인 거예요. 근데 슬램덩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주가에 그러니까 그 실적에 바로 반영될 만큼 일본에서도 진짜 센세이션을 했나 봐요. 영화 하나 터지면은 네. 이제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에 크게 떴던 거 자체가 이제 주가가 확 떴던 거 자체는 호재라고 한다면은 해외 라이센싱 매출이 늘어났다. 해외 라이센싱. 왜냐하면 이제 일본 기업들을 보실 때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기업 보시면 내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너의 이름은 뭐 생가치로 행방불명 이런 것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내수 매출액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단점이에요. 확장성이 떨어져. 해외가 잘 돼야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하는 거에 몇 배를 막 얻을 수 있는데 잘 돼봤자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숙제는 항상 해외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외 라이센싱 매출액이 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주가에 바로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주가는 희망을 먹고 사는 건 희망을 네. 먹고 올라가는 건데 네네. 야 너네 옛날 오래된 20년 전 라이센스가 아직도 잘 나가?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 심지어 해외 매출액이야? 심지어 서양 매출액이야? 그러면 너네는 앞으로 이제 2탄 3탄 나오면은 미국 유럽 매출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딴 얘기인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되게 네. 신기한데 네. 내가 해왔던 18년 동안에 이걸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주가 완전히- 관점으로. 네. 야, 이게 얘기가 되네. 되게 네. 너무 애니메이션인데 재밌네, 숫자로 보는 애니메이션. 너무 그런 신기해. 거죠. 네. 그리고 도에이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은 거죠. 과거에 있었던 뭐 슬램덩크, 원피스 이런 것도 계속 극장판 나오면서 뭐 그리고 게임도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활성화된 콘텐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크리에이팅하고 있는 뉴 타이틀도 많다. 미라클러스도 만들고 있고 새로운 세인트 IP 를. 세이야도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왜냐면 슬램덩크가 어디 가지 않잖아요. 지금 뭐 산왕전 했으니까 뭐 다른 거 뭐 충분히. 능남전 하고 네. 네. 윤대엽도 나와주고 하면 또 이제 세컨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데요. 나오면 좋겠다. 하나 더 해주겠다. 네, 윤대엽 한번 해봐야죠. 네. 저는 김수겸 좋아해서. 김수겸. 김수겸 하고 싶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드래곤볼도 지금 봐도 재밌거든요. 네. 조금 지금 세대의 느낌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도에이는 계속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애니메이션 제작 측면에서는 도에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제작위원회의 입김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덜 제작사거든요. 받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제작사들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의 힘이 크지 않은데 도에이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1년에 몇 천억씩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굳이 스폰서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돼.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 네, 재무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비중을 늘려서 내가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게 나와도 다른 제작사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도에이 말고도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야기할 때 꼭 들여다봐야 할 기업이 있을까요? 있죠. 제일 알짜가 네. 도호예요. 도호. 도호. 주가 보시죠. 여기는 이제 멈춤 없이 수직 이제 우상향하는 회사거든요. 네.
도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처음 보다 보면은 도호 이렇게 주식 오! 도호 이 그림 항상 뜨거든요. 네. 녹음할 때 저도 많이 봤어요. 나 이거 많이 한 것 같다. 카도보다 이걸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녹음할 회사가 배급사인데 일본 전체 영화 시장의 70%를 먹었어요. 오, 와. 거의 그러다- 독과점 수준.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에 흥행 순위로 쫙 꼽아 보면 거의 한 90%는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센가치로든 우리 스즈메든 너의 이름은이든 모든 영화가 다 다 도호가 배급합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진짜 독점인데다가 주가의 그런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올려준 주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너의 이름 잘 되지, 스즈메 잘 되지, 그리고 뭐 귀멸의 칼날은 뭐 역대 최고를 기록을 찍지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다 쥐고 있으니까 네. 압도적이죠. 음. 일단 신기해요.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잘 되고 있는 배급사도 뭐 CJ 이런 데도 10몇 %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근데 이 회사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독점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밝다라고 본다면 도호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재무제표는 비상장 회사를 안 떴는데 유포테블, 유포터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포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애니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가포터블이라고 하거든요. 갓포터블? 유포터블인데 네. 가포터블이라고 팬들 네. 사이에서는 네. 제작자들을 갈아가지고 엄청 퀄리티 있게 영화를 만들기로 되게 유명해요. 대표적인 작품이 귀멸의 칼날인데 귀멸의 칼날 보시면은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장난 아니죠. 그 있어요. 그 귀멸의 칼날 시즌 1에 19화라고 있는데 화도 기억해요. 네. 귀멸의 시즌 1 19화는 네. 보고 눈물을 흘렸어 저도. 와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 뭔가 이렇게 표현과 음악과 그 긴장과 이렇게 어떻게 이게 TV 애니메이션이 그 하나의 작품에 그렇게 갈아서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와 그거 보고 이제 박수를 쳤죠. 네. 박수를 치고 심지어 그 김연의 칼날 작가도 그거 보고 박수를 쳤대. 자기가 그린 거보다 더 잘 그려가지고. 그 만화 작가가 애니메이션. 네, 만화 작가가 원작자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만화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극장판으로 나온 것도 일본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모집한 것도 이제 유포터볼이 이제 사람을 이제 막 갈아놔가지고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아마 그 회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이제 약한 거 아니야? 예전만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귀멸의 칼날로 불을 붙인 것처럼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건재하고 여전히 그 파워가 진짜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너무 궁금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지? 저는 성우로서 명확히 피부로 와닿는 게 다루는 소재가 너무 다양해요. 소재가 다양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지금 근래 녹음하고 있는 게 이제 수영 애니메이션 프리라고 있거든요. 프리. 지금 더빙이 서비스가 돼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데 수영을 소재로 하는 자체가 한국에는 없던 거고 소재가 나오다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와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참여했던 프리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운 적도 많고. 약간 그런 소재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아까 표 기사님이 얘기하신 내수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1억 명 이상 되고 네. 구매력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국가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게 하나가 일본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덕후의 민족이잖아요. 덕후의 민족.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 보고 재밌다 하고 이제 댓글 달고 끝인데 거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도 사야 돼. 네네. CD 있으면 CD도 사야 돼. 성우 팬미팅 한다면 성우 팬미팅도 가야 돼. 계속 이제 디깅을 하는 이제 덕후의 민족이다 보니까 작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덕후들이 아무래도 계속 깊게 파다 보니까 그것도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문에서 다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작 하나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블록버스터가 성공한 것도 보이지만 그 밑에는 그 각자의 팬덤을 만드는 거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 어떤 국민적인 문제들이 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그 말씀하신 파워들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잘 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점점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잖아요. 네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출판 만화계 아마 성장 한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은 적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덕후들은 계속 살아 있을 거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대작
만화들이나 애니메이션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왠지 그 내수의 한계를 넷플릭스나 OTT 같은 데에서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OTT 쪽은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산업 자체, 애니메이션 하나로 돈 벌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걸 제작비를 대줄 만큼 이제 광고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OTT에서도 주긴 주는데 막 그 제작비 전체를 충당할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잘 되는 이유가 그거 외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피규어, 뭐 음악, 뭐 다양한 방송들 이런 걸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어차피 OTT로 해봐야 빵 터지더라도 수익은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우리가 추가 수익원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OTT에서는 자꾸 이제 발을 빼는, 물론 영화 극장판은 나오겠지만 TV 애니메이션은 자꾸 약간 이제 발을 빼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산업이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할 것 같으세요? 피부로 매번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쉬운 얘기로 제가 18년 동안 해왔던 성우 일에 일본 더빙 양을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네, 그거는 늘어난 거 확실히 보여요. 근데 그거랑 또 이제 경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 헐리우드 쪽 그쪽 양들이 꽤 많이 늘어나면서 또 그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어요. 저희한테는 한동안 행복한 비명이었죠. 양쪽 게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같이 그렇죠. 나와서 런칭할 때 제가 또 스파이더맨하고 미키 전담 성우 네네네. 70년대 스파이더맨부터 한 300편 넘게 한 방에 들어오니까 런칭할 때 쫙 쏟아내야 네, 되니까.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다면 옛날 일본 애니 양보다 늘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남도영 성우님이랑 성우업계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도영님께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성우라는 직업이 대변하는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애니메이션만큼 성우를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 네, 뭔가 그 장르를 떠나서 애니메이션이란 그 5글자 자체가 와 닿는 게 피부로 다른 분들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성우라는 직업에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삶이랑 떼놓을 수 없는 그쵸. 그런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플러스 알파로 저를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는 오디션에 떨어져서 오늘 남도영 성우님이랑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비주류 경제학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